박지원의 식탁 시작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일주일 사이에 이제 정식 국회의원으로 복귀를 하셨어요. 오늘이 6월 5일이니까. 오늘 특별히 우상호 전 원내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책도 내셨어요. 네. 예, 인사 나누시죠. 예. 이번에 저희 민주당 1999에서 2024. 20세기에서 21세기로 25년간 활동해 오신 기록이네요. 책 얘기 조금 이따 나누겠습니다. 우선 해남, 그렇게 방송에서 많이 말씀하신 해남 피앙시에 빵 가져왔습니다. 이게 해남 고구마 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고구마가 길쭉하지 했는데 아이고 이게 빵이네요. 예. 예. 진짜 맛있고. 저도 하나 특히 적어보세요. 이거 먹어도 됩니까 이거? 네, 잡수요. 피낭시에라고. 예. 물론 해남 고구마 빵이 여러 곳에 많이 있어요. 맛있네요. 그렇지만 이 피낭시에가 사실상 주류를 잃고 있는 엄청나게 팔려요. 그리고 농식품부, 전남도 이런 데서 표창도 많이 받고 지원도 받고 참 좋아요. 고구마 같이 생겼는데 안에 들어가면 실제로 또 고구마가 있네요. 맛있다. 좋아요. 이런 것들은 특허가 안 되나요? 야, 진짜 맛있네. 이게 제가 만들어 놓은 곳을 가봤는데 전부 핸드메이드예요. 아, 그래서 이 반죽, 이 쌀도 좀 들어가고 했는데 해남쌀, 고구마 가지고 하는데 이걸 좀 기계화해라. 그랬더니 이현미 대표가 그 이현미 사장님. 예, 대표가 기계화하면은 대량 생산을 해서 더 많이 팔 수는 있겠지만은 이 맛이 안 난다. 그게 성심당 전략이에요. 점포를 많이 내면 매출이 올라가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해서 평판을 유지하고 매출을 유지하는. 해남에 여러 곳에서 예. 유사한 고구마빵이 나오니까 이제 저도 그렇죠. 해남 고구마빵 이걸 예. 선전하면은 피낭시에로 자동으로 간다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해남 오시면은 꼭 고구마빵 좀 찾아주세요. 의원님 어떠세요? 맛이? 맛 좋아요. 이거 저 사실은 전에도 보면 우리 농업농촌 살리는 방법이 그러니까 이제 쌀 그러면 쌀 소비가 줄잖아요. 사실은 쌀 가공식품을 대박 날 거를 개발해서 쫙 퍼뜨리면 그럼 쌀 소비가 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이 전통적인 이런 상품들을 이렇게 가공 상품을 잘 만들어서 그걸 히트시키는 게 또 하나 우리 농업농촌 살리는 길이에요. 근데 제가 정말 모범 사례로 보는 게 전국에서 농촌 중에서 가장 행복도 지수가 1위 있는 데가 뭐냐면 강원도 양구예요. 철원 옆에 양구. 거기가 농가 소득이 제일 높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전부 시래기. 그러니까 시래기용 물을 심어갖고 그 시래기를 생산해서 가공해갖고 그걸 전국에 파는데 가구당 연 평균 소득이 한 5천만 원쯤 돼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서울을 안 와. 아니 한 달에 500만 원 정도씩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버는데 아들보다 많이 벌어. 그러니까 그게 우리 길이야. 근데 정말 이런 거 많이 사줘야 돼. 예. 해남이 원래 고구마예요? 그렇죠. 배추 아니에요? 배추? 배추도 유명하고 고구마가 전국 양파. 약 30%가 해남. 진짜 맛있네. 배추, 절임 배추, 이맑은 김치, 양파, 세트가 마늘. 있습니다. 세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농어민들이 보면은 생산은 기술이 향상돼서 잘 하고 있어요. 유통 문제인데 양구만 하더라도 서울에서 가깝잖아요. 근데 해남, 완도, 진도는 서울에서 가장 먼 곳이에요. 제주도는 비행기 타는데 여기는 엄청나게 멀어요. 그래서 그 유통의 구조 개선을 해야만이 농어민의 소득이 증대된다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예. 두 분의 정책 전문가를 모시고
고구마빵을 시식해봤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 소감을 댓글에 남겨주시면요. 지난번처럼 5분을 추첨해가지고 이 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그 일주일 사이에 저희가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 석유가 나온대요. 지금 유전 로또가 예. 그것도 대통령이 발표함으로써 엄청난 파장이 있을 걸로 알았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발표 장면을 보면서 딱 박정희 대통령이 오바랍되더라고요. 예. 바로 그 자리에서 석유가 난다 예.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예. 이게 뻥이 돼버린 거예요. 뻥통되지.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도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발표한 그 문안을 갖다가 많이 썼더라고요. 특히 마지막 부분 같은 게. 아마 그래서 78년인가 17년인가 발표했어요. 네, 50년 전이에요. 그래서 누가 석유 나오지 말라 하겠어요. 그래서 석유야 나와라. 가스야 터져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어떤 권력도 정치는 민심을 이길 수 없고 예. 경제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하니까 연관 산업의 주식이 약간 올랐다. 어제부로 다시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140만 140억 배럴. 배럴이 나온다고 하면은 뉴욕 증시에서도 영향이 있어야 된다고. 거기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시장의 반응이 싸늘한 거 보면은 아직은 아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대통령이 발표를 했을까? 왜 했을까요? 저는 대통령이 21%로 지지도가 떨어지고 부정평가가 70%가 되니까 다급해진 거예요. 대통령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대통령께서 국민의힘 의원 연찬에 가서 아파트 날리고 뭐 좀 과잉 행동을 하더라고요. 대통령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저도 SNS에다 했더니 뭐 기사화도 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됐든 너무 좀 다급한 것 아닌가. 아니 근데 이게 이 정도면요. 예. 산자부 국장 정도나 올려도 차관 정도가 얘기해야지 대통령이 뻥 튀어놓고 그것도 국민 소통 1호로 해놓고 기자들 질문도 받지 않고 그냥 그대로 아프리카 정상회담이라고 만난다. 그러고 가버리니까 이게 지금 오리무중이에요. 보수의 논객 조갑재 기자라고 계신데 그분은 산자부 과장 정도가 발표할 일이다. 저는 뭐 국장 최소한 이게 너무 샤킹하니까 차관 정도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우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요, 이제 예비 탐사 과정 정도는 발표 안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는 보통 이제 가능성을 타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하 자원이 이제 발표할 때는 시추에 성공해야만 실제 매장량을 알 수 있는 거고요. 시추에 성공. 예, 그래서 여기에 지하 자원이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대통령이 발표하는 거는 완전 코미디예요. 원래 대통령이 언제 발표하냐? 시추에 성공해서 엄청난 양의 석유가 이제 생산되기 시작할 때. 그래서 이것이 경제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을 때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 자원을 하나는 예비 탐사 과정에서 여기 뭐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때는 엄청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시추를 해서 시추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많이 있을 줄 알았더니 안 되네. 두 번째는 석유가 나왔는데 매장량이 적어서 경제성이 없어. 그러면 실패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비 탐사하고 시추에 성공하고 경제성이 있는 게 확인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발표해야 돼요. 나라의 대표인데. 그럼요. 그러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유전 관련해서 이 지하자원 관련해서는 몇 개의 설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때 지하자원 이 외국 해외에 투자했다 실패한 거. 또 우리 정부 때도 이광재 의원이 이제 시베리아 쪽 유전 관련해서 뛰다가 문제됐던 거. 이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 지하자원 관련된 사기꾼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와서 여기 있다고 막 주장해요. 그래서 시출시켜. 투자금을 모아.
그럼 안 나오면 깡이에요. 투자니까. 거기에 대통령이 돌아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번에도 거기 영일만 근처에서 나오면 뭐 대박인데 우리 저 원장님 얘기했지만 저는 제 고등학교 때 신문 보고 가슴이 막 덜벌벌했거든요. 일면에 석유. 아유 이 영일만 일면에 파이오니어 아무개 다 하고 그거를 추진하는 사람 막 소개하고 그래서 어린 마음에 대한민국이 드디어 석유가 나오는구나 하고 막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데 온데간 데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시추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요. 특히 바다 유전 시추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엄두를 잘 못 내죠. 이번에도 또 천공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은 무슨 일만 있으면 꼭 끼는데 윤석열 천공이 정부에서. 꼈어요? 천공이 2주 전에 우리나라가 산유국 된다. 파면 다 나와. 우리가 뭐 산유국이 안 될 것 같아. 앞으로 돼. 이 나라 저 밑에 지금 이 업계 쓰고 저 석유 많아요. 영상을 찍었어요. 반장하고 있었어. 그래서 천공은 이제 일종의 말하자면 구멍 뚫는 이름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오 의원님 그래서 도대체 천공이 이 유전 탐사의 천공이냐, 정권의 천공이냐, 이러다가 국가의 천공을 내는 건 아니냐. 구멍을 이게 아직까지도 안 헤어졌어 둘이? 총체적으로 주술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불과 3일 됐지만은 예. 여러 얘기가 나오잖아요. 천공이 그러한 발표 즉 비디오에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했다. 또 누가 했다. 누가 했다면 되게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수차 그 얘기를 했어요. 김건희 카페가 문제가 될 때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카페하고 나하고는 무관하다 하니까 없어지더라고요. 그 2년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 왕자 써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닐 때부터 천공해서 지금은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이게 주술국가도 아니고 무당국가도 아니라고 하면은 대통령, 김건희 이 네 분께서 천공 스승과 우리는 무관하다. 선언을 해야 된다. 선언해줘야 되는데 아직도 안 하시는 거 보면은 무슨 연관이 있지 않는가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하게 돼요. 그러게요. 정말 합리적이죠. 왜 안 끊는지. 거기다 또 언론도 또 이번에 보니까 물론 좋은 뉴스 같으니까 키우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오보로 날 수도 있는데 대통령이 발표하면 안 쓸 수가 없죠. 근데 대통령이 발표했으니까.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쌍따옴표를 쓰긴 했지만 140억 배럴 매장 박았어요. 일면 톱으로. 차라리 중앙은 뭐 가능성 뭐 이렇게라도 했는데 이거 언론도 걱정입니다. 일단 한번 나오는 거를 보자고요. 시출.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언론도 예. 우리 국민도 제 자신도 이거 믿고 싶은 거예요. 바라죠. 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대통령이 한 것을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에요. 근거가 그런데 없으니까. 대통령이 이번 발표를 보면은 140만 억? 예, 140억 배럴. 140억 배럴이 매장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확정적인 얘기는 아니야. 보고 받았다는 것을 그렇게 국민 1호에 나오셔서 딱 말씀하고 들어가니까 참 문제가 되는데 지금 아까 우상호 대표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게 물리탐사 쪽에서 안 하는 거예요. 예. 시추 탐사 해가지고 하는데 시추를 하려면은 5개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에 1,000억씩이에요. 5천억을 투자하면은 뭐 1조 2천억을 이미 대통령께서 승인했다 하는 얘기도 있지만은 어떻게 됐든 국회가 개원됐고 구성이 됐으니까 한번 불러야겠네요. 국회에서 한번 따져봐야 된다. 예. 예산 심의할 때 그 예산에 대한 타당성 어떤 탐사 결과 보고를 들은 건지에 대해서 한번 국회에 보고를 받아야죠. 무엇을 믿어야 될지 안 믿는다고 하면은 당신은 그럼 석유 나오는 것을 반대하냐 할 거고 믿는다고 하면은 뻥통한테 당하는 걸까? 뻥통이라는 말씀을 지금 쓰셨습니다. 아니
박정희 대통령을 그때 뻥통이라고 했다니까요. 아, 그래서 이번에도. 시즌 2가 될 수밖에 예. 안 보인다 그거예요. 저 박지원의 식탁에서 이번 주부터 이제 고구마빵도 소개하지만 레시피 이번 주에 명언도 하나씩 소개하기로 했는데 뻥통을 그리 모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침에 제가 어떤 그 중진 언론인으로부터 받은 전화 한 토막만 소개하고 석유 얘기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왜 1970년대로 돌아가는가? 세 가지 징후가 다 1970년대 같다. 1. 대통령이 나서서 석유가 발견되었다고 주장한다. 나중에 엉터리로 났지만 70년대는. 2. 서울시의원이 시비를 써가지고 무슨 단조 체조 같은 걸 조이는 이런 걸 하는 거 그것도 보니까 웃기는 거야. 이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우리 70년대로 돌아가는 것 같다. 세 번째는 무슨 신문에 그렇게 대통령의 진노가 많이 나오냐. 진노하는 대통령도 역시 1970년대적 현상 같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1970년대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예. 박지원의 식탁 구독, 좋아요 누르셨어요? 기왕이면 알림 설정까지 하세요. 파이팅! 남북 관계도 뭐 한마디씩만 좀 하고 그다음 국회와 민주당으로 좀 넘어가죠. 다음 주에 김준영 원장이나 박선원 의원 이런 분 좀 한번 모실까요? 네, 제가 그 추천을 했는데요. 예. 박선원 우리 의원은 저하고 함께 국정원에 있었는데 외교안보 전문가로 연세대 연대 후배입니다. 네, 후배 제 후배입니다. 후배? 예. 그런 전문가. 원내대표를 오셨잖아요. 아, 그렇지. 그런데 내가 보면은 아직 우상호는 청년이야. 청년이지만 그런데 내가 우상호 대표를 늘 칭찬하는 것은 이 전대협 의장 출신 아니에요? 이 전대협 사람들이 국회에 많이 있는데 이분들은 딱 지금도 전대협 우물 속에서 살아요. 그렇게 또 직설적으로 아니야. 말씀하시네. 그건 얘기해줘야 돼. 그런데 딱 우상호 대표만 그 우물을 팍 차고 나와가지고 대중 속으로 들어가서 가장 성공한 대중 정치인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늘 좋은 얘기를 하는데 면찬이 아니에요. 그 자세한 얘기가 이 책에 있습니다만 이 책에 좀 있겠죠.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예. 그런데 자 보세요. 대북 전단 오물 북한 나빠요. 전단을 보냈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그 오물을 보내고 결국 우리나라는 종이 보내고 오물로 받는 그렇죠. 대로 주고 말로 받는 이런 한심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저는 화나지 않을 수 없어요. 예. 그런다고 해서 자 보세요. 거의 동시에 서해상에서 GPS 통신 교란으로 우리 어민들이 그러니까요. 얼마나 큰 피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GPS 통신 교란을 서울에서 했다고 하면은 마비됐을 거예요. 자, 그리고 저는 구체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좀 소상히 알고 있는 사람인데 18발을 한꺼번에 쏴버리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그건 그런데 상당히 수준이 있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늘 아주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너희들 큰 코 다친다. 지금 보였어요? 예. 아무것도 안 해요. 신원식 국방장관 큰 소리만 쳐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는 오물 내려오는 것 보고 참 북한이 한심하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한편 저 미사일을 저렇게 많이 보내버렸으면 우리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18발을 한꺼번에 쏘는 건 상당한 기술인 거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제가 국정원장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얘기인데 자 보세요. 결국 확성기를 대응한다. NSC 상임위 열어서 그런다고 할 때도 확성기? 우리가 하면은 북한도 해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언론이 확성기 한다고 하니까 북한에서 오물 남한으로 보낸 것을 중지했다. 이건 천만의 말이고 북한에서는 너희들이 당신들이 전단을 안 보내니까 우리도 중단한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아니 우 대표 9.19 그때 역할을 하셨죠. 군사
내가 특별시행으로 북한에 갔었는데 이걸 파기한다. 이것은요, 남북 간의 합의는 박정희 대통령의 7.4 공동성명, 노태우 대통령의 남북 예. 합의서, 기본 합의서. 기본 합의서. 이게 제가 6.15 정상회담의 특사를 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인데, 제가 북한 사람들하고 특사들을 만나서 협의를 할 때 이게 성경이에요. 이만큼 중요한데, 그러나 7.4 공동성명이나 노태우 대통령의 남북 기본 합의서는 북한의 정상, 즉 김일성, 김정일이 서명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6.15 공동선언 이후부터 노무현 대통령의 14 공동선언, 예, 예. 문재인 대통령까지. 문재인 대통령까지 김정일, 김정은이 서명한 거예요. 예, 예. 특히 김정일은 사망했지만은 살아있는 김정은이 서명한 건데, 이건 진짜 신주처럼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설사 북한이 그러한 파기에 준하는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가 파기 선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준수해라, 이렇게 촉구도 할 수 있고 압박도 할 수 있고, 더욱이 국제사회에서 유엔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양국 정상이 서명한 이런 군사합의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하고 외교적 압박의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건데, 이걸 파기해버리면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 1, 2개월간 대통령 하면서 가장 나쁜 정책을 파기다. 그래서 아직 선언만 했으니까 파기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일단 효력 정지를 시켰는데 똑같은 놈 되지 말자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네. 우 의원님. 예. 북한이 똥 던지기 놀이를 한다고 해서 우리까지 또 똑같은 사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사실은 이제 이 문제의 심각성은 윤석열 정부나 보수 정부 때문에, 그다음에 그 내각들이 하고 있는 대북 정책이라는 게 실제 대북 정책이 아니에요. 사실은 대남 정책이에요.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내가 북한하고 이렇게 아주 멋지게 맞짱 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식 언사들이거든요. 실제로 이게 평화를 지키는 게 목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야, 전 정권은 맨날 북한에 굴종적이었는데 나는 이렇게 당당히 할 말을 하지 않냐를 과시하는 정책이야. 다시 말하면 대북 정책이 아니라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을 현혹하는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과 잘 대화를 해서 북한을 어떻게 설득하고 북한과 평화를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한 정책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북한을 상대로는 말로만 하는 거죠. 말로만 하고 협박하고 기존에 했던 것들을 파기만 하는데, 그러면 그래서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그런 대북 정책이 문제가 있으면 너희들은 새로운 대북 정책이 뭐냐?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나는 북한에 할 말을 하는 그런 멋있는 대통령이야, 이런 쇼를 하고 있는 거고, 신원식 국방장관도 그래요. 국방장관이 하는 일이 입으로 뻥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사시에는 반드시 북한과 전쟁이 일어나면 이겨야 되지만, 결국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평화를 지키는 일이 사실은 물리력을 확보하는 이유인데, 지금 보면 북한을 자극해서 북한의 도발을 오히려 유도하는 이런 쪽의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또 저도 어이가 없는 게, 어떻게 오물을 보낼 생각을 했을까? 북한 놈들도 웃긴 정말 놈들이요. 기발한 친구들이에요. 기발해요. 쪽팔린 줄 알아야지. 나 그래 보면서 이게 결국은 해외 토픽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북한이 같은 급이라는 거죠. 이런 어이없는 것들을 주고받는 이 한반도로 외국이 비춰지는 것이 저는 되게 부끄러워요. 이런 뉴스 자꾸 나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해지죠. 아니, 그리고 우리가 보내는 대북 전단은요, 이 강원도 출신이에요. 네, 철원. 되게 휴전선에 다 떨어져 버려요. 그 근방에. 우리 이남 휴전선에도 다 떨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다 제가 가보고 그랬는데, 그 오물이 말이죠. 어떻게 전라도까지 떨어져?
전라도까지 갔어요? 네, 전라도까지 가고 해남까지 갔어요? 진도까지 갔어요? 그건 남해안인데. 비행장에 9시간 동안 떠 있었대요. 공항이 마비됐잖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우리 5천만 아니 바람이 그러니까 그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바람이 굉장히 센 모양이에요. 그게, 아니 글쎄 그게 바람 타고 오는 거니까. 그게 그러니까 전라도까지 갔다고? 우리가 B라는 우리 강원도가 전담하는 건데 원래.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평화는 경제예요. 예, 예. 우리가 9시간 동안 공항이 스탑됐다고 하면은 경제적으로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또 우리 손실이죠. 국민들이 다 불안한 차에 떨어져 버린 사람들 예. 있잖아요. 이런 것을 만약 개량화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경제적 손실이 있을까? 저는 그것도 문제지만은요. 대북 비라를 보내는데 접경 지역 주민들이 그 단체들이 와서 그 지역에서 못 보내도록 보초를 서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금지를 시키고 특히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도 접경 지역의 안보가 문제가 되니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금지해야 하는 것이 좋다. 예. 그렇게 판결이 이런 판결이 났죠. 났었는데 예. 자 말이 됩니까? 지금 만약에 9.19 군사합의에서 접경 지역에서 훈련 시작되죠. 저 서해 5도 주민들 지금 잠 자겠어요? 못 자죠. 그리고 내가 역설적으로 경기도 북부 강원도에 가서 초청 강연을 가면 그래요. 여러분 언제부터 강원도가 경기도 북부가 개발되고 언제부터 땅값이 아파트 값이 올라갔습니까?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후부터 여기가 개발되고 올라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값 올라가고 뭐 장사 잘 되면 저한테도 좀 한 잔 내셔야 됩니다 하고 농담을 하는데 이제 보세요. 나는 강원도 접경 지역, 경기도 북부 접경 지역 그리고 서해 오도민들은 굉장히 불안해지고 경제도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9.19 군사합의를 효력 정지는 사실상 파기니까 대통령께서 다시 걷어들여서 파기는 하지 말고 그래도 대화로 평화로 풀어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예, 이게 가장 전진적인. 중요해요. 예, 만약에 예. 윤석열 대통령이 2년 넘어서 이 정책을 썼다 하면은 어떤 정책보다도 제일 나쁜 정책을 결정한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회기가 시작이 됐는데 국회 문은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상임위원장 배분이다 뭐 이런데 이거 장기화되는 거 아닌가요? 장기화는 되지 않을 겁니다. 예. 우상호 대표 계시는 데서 말씀하는 것은 조금 죄송합니다만은 국민이 민주당한테 180석 의석을 줬는데 예. 정권 재창출을 하지 못하는 무능한 민주당. 180석 의석을 가지고도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입법, 민생법, 거부권, 특히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 예. 행사를 하는 것을 180석 의석을 가지고 마치 강 건너 불고기가 같은 멍하니 쳐다본 무기력한 민주당을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심판을 했지만은 사실상 민주당에도 강한 회초리를 들었어요. 21대 민주당에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범민주 개혁 세력한테 192석을 주신 거예요. 200석에서 8석이 부족하지만 이것은 민심과 함께 정치 묘미를 살리면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인데 어떻게 됐든 야무지게 해라. 예. 좀 끌려다니지 마라. 예. 윤석열 대통령 저렇게 둬서는 안 된다 하는 요구를 민주당한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민주당 의원총이 있고 2시에 본회의 예정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 의장단 선출은 하고 예. 7일 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데 아직 원내대표 여야 간에 협상이 안 되면은
21대 지난 국회에서도 그러하듯이 18개 상임위원회를 다 민주당이 독차지해서 예. 개문발차하자. 예. 이 국회를 한없이 공전시켜가지고 민생, 물가, 남북 문제, 민주주의 총체적으로 파탄난다. 그러니까 책임지고 하자 하는 것이 민주당의 방침이고 실제로 그렇게 될 거다. 워크숍이나 의원총회를 해보면 그렇게 불타고 있다. 예, 이렇게 예,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의장단하고 의장단 선출, 상임위원장 선출까지는 조만간 있을 걸로 보시는 거죠. 그렇죠. 민심의 채찍질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예, 예. 그러면 국회가 이제 구성이 된다고 봐야 되네요. 국회가 개성되더라도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공전시키겠죠. 아, 구성은 그렇지만은 하고 회의에 안 들어온다. 우리 의석이 거의 3분의 2에 가깝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국회를 회의를 해나간다. 구성을 예, 예. 하는 상임위 거고. 배치하고 배정하고. 저는 그 21대 국회의원들한테 이제 들어보니까 여당이 여당답지 않다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할 때는 여당들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설득을 하고 굉장히 국회를 잘하자고 노력을 했는데 아니 뭘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않았는데요. 이게 이제 뭘 서로 이제 말하자면 협상을 통해서 주고 받으려면 저쪽에서 해달라는 게 있고 그럼 그걸 해주면서 우리가 해달라는 걸 끼워넣는 것이 이제 일종의 협상 내용인데 아무것도 해달라는 게 없어요. 글쎄, 그런데요. 그러면 아니 니네 원하는 걸 해줄 테니까 가져와 봐라. 그럼 우리 거랑 맞바꾸자. 없어요. 여당이 민생이나 국가적 과제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4년 내내 몰라 그냥. 아니 그건 대통령이 여당을 조져야죠. 책임을 가지고 빨리 법을 통과시켜라 뭘 해라라고. 아니 대통령이 그러시니까 의원들이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법을 바꿔서 하는 게 아니라 예. 시행령 바꿔서 뭐 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정치가 사라졌어요. 정치라는 것은 주고받는 것이고 대화를 통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 중에 이거는 좀 우리가 곤란하니 이건 좀 수정해 주라. 그럼 요거 수정해 주면 받아줄게. 그리고 그쯤에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이나 뭐 이런 것 좀 받아주라. 뭐 이런 대화가 이루어져야 의회가 예. 주도권을 쥐는 거 아닙니까? 예. 4년 내내 여당은 야당 탓만 하면서 야당과의 대화를 시도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국회 일정만 상의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저렇게 열정이 없고 저렇게 하려고 하는 과제가 없는 사람들이 왜 여당을 하지? 그런 걸 보면 한심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쟁점이 없는 법안만 합의 처리가 되고 나머지는 계속 일방적으로 우리가 시도할 수밖에 없는 게 주고받는 협상을 못한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많은데 그냥 있을 수는 없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조기에도 이거죠. 그냥 놔두면 3개월이고 6개월이고 공전되는 거예요.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관도를 하고 협상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 바에는 어차피 협상을 통해서 해결되기 어렵다. 그러면 민주당과 범야권이 별도 국회를 소집해서 일단 기본적인 절차는 진행하고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건 국민들이 이해해 주실 거예요. 저는 사실 조국 당이 왜 이렇게 좁은 사무실을 배정받은지 이런 것도 궁금한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의원님 책에 그건 좁은 사무실은요. 제가 안철수당 우석을 가졌는데 민주당이 쓰고 정의당이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 방주라 저도 많이 싸웠어요. 방주라 했더니 여기다 주고 건너편에다 여기다 주고 그래가지고 몇 개월 가면은 해결돼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 혁신당도 보니까 딱 안철수당이 겪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던데 제 경험상 며칠 있으면 해결된다. 아니 안철수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했는데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공간 많이 줬어요. 아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가장 난처한 거는 당시 정의당. 정의당 교섭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6명, 그때 7명. 돌아가신 노시안 대표가 나한테 와서 그때 같이 원내대표 때니까 기가 막힌 환상의 콤비였죠. 기가 막힌 파트너예요. 저는 박지원 대표님하고 저하고 같은 사람만 정치하면요 국회 잘 맺게 돌아가요. 근데
그때도 내가 다 편들어줬으니까. 뭘 해당 하는 대로 다 해줘 내가. 근데 항상. 아니 그때 예. 지금 이제 지나간 얘기지만 그때 의석수가 우리가 137석, 예. 우리가 123석밖에 안 됐다고요. 예. 그러니까 캐스팅 보트를 주고 계신 거야. 그래야 과반이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 거죠. 형님이 만약에 정진석한테 붙으면 우리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정치가 살아있었겠네. 그때 국회의장 이제 정세균 우리 의장 시킬 때인데 113석이니까 압도적 다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국회의장은 우리가 가져오는 걸 하고 할 수 없이 그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그다음에 이제 아주 노른자의 상임위는 이 형님이 다 가져갔어. 근데 나중에 다 같은 당이라 생각하니까 그게 사실 나는 아깝지가 않은 거지. 어차피 예. 처음 뭐 국민의당이나 우리 당은 나중에 다 만나게 될 테니. 근데 그때도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 공간이라는 거는 그때 정의당이 우리가 회의실이 없으니 의석수로 하면 5석밖에 안 되니까 6석밖에 안 되니까. 근데 야, 그래도 회의나게 해줘야지. 그래서 회의실을 의석수보다는 많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당 갈 공간이 그만큼 줄은 거야, 사실. 정의당에 아니, 그 조국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붙어 있지는 않아. 그러니까 안철수 당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럼요. 다 있는 공간 나눠서 민주당이 쓰고 정의당이 쓰고 있는데 들어온 거야. 예.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은 저리 비껴줘야 되고 조그만 것으로 가야 되고 빼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민주당이 이제 우상호 대표가 양보해서 그것은 확보가 됐는데 가운데 딱 정의당이 절대 안 비껴주는 거예요. 심상정 대표. 아, 고집세. 아니 정의당은 그런 것으로 예. 하지. 근데 이해는 가는 게 아니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쓰던 공간이 있는데 또 이사를 하냐. 그냥 새로 들어오는 당이 좀 나눠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었는데 아이고 내가 웬만하면 같은 당이 그렇게 몰아서 있는 게 좋지 않겠냐 해도 뭐 근데 그 소수당이 버티면 할 수 없죠 뭐 억지를 끌어낼 수는 없잖아요. 뭐 이제 조국 혁신당도 이제 국회에 들어와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겠죠. 그러니까 자리 잡을 거예요. 며칠 뒤에는 해결되고. 아니 그럼요. 아니 그리고 세게 어필을 해야 돼. 나도 얼마나 어필을 해. 아, 그런 거 코치 좀 하지 마세요. 그런 코치를 그런 코치를 해. 근데 거기도 보면 순둥이들이라 경험이 많지 않아서 국민의당은 순둥이들 아닙니다. 국민의당은 신생정당이었지만 워낙 박지원 같은 노련한 이 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보다 더 노련했지 뭐. 근데 재밌게 했어요 그때도. 박지원의 식탁 구독 좋아요 누르셨어요? 기왕이면 알림 설정까지 하세요. 파이팅. 황금기가 그거 아닙니까? 박근혜 탄핵. 네. 그렇죠. 뭐 이 책에 다 써 있어서. 예, 좀 책 선전 좀 하세요 좀. 아니 지금 말할 기회를 안 줬잖아 지금. 근데 제 입당 동기가 이낙연, 박병석. 사실은 최순실 게이트의 정보를 제가 지우고 있었어요. 나라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단 말인가. 뭐 나중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시 새누리당인데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 얘기를 쭉 그냥 해주니까. 대통령이 친한 지인인 최순실의 조언을 좀 들었을 뿐이다. 자문을. 대통령이 맨날 프로포폴 맞고 쓰러져 있고 대신 저 최순실이 비서실장이나 수석한테 지시하고 이게 말이 되냐?